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연일 화제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한번 공개 비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는 도둑놈 심보라며 특히 이 사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 때문에 외환 반출 수법이 알려졌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보면 바람 피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냐는 비유로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질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도 이어졌는데요. 수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었지만 정작 채산성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정황 앞에서 대통령은 변수가 많다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생중계 과연 독일까요? 약일까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 공직자로서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글로벌 자산 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파워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12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연말연시 겨울 행사 소식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안동시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운전자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 네. 나쁜 운전 습관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애청자분들도 나도 이런 부분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이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안전운전 방법이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양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등 켜지 않는 운전자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끼어들기 들어가서 이 위험하게 급브레이크를 상대방이 유발을 시켰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미안하다는 거. 예전만 하더라도 창문 열고 손을 내밀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손 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비상등을 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매모호하게 실질적으로 양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비상등 몇 번 켜주게 되면은 보복이나 난폭 운전 한 90%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괘씸하고 어느 때 보면은 이 분노가 치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전하다 보면은 꼭 한두 번씩 자기도 모르게 이 상대방을 급브레이크를 잡게 만든다든지 또는 내가 그런 부분들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양보나 배려에 대한 부분들, 비상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사거리 같은 데서 신호등 초록불이 바뀌었는데도 뭐 1, 2초 정도 늦게 출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도리어 네. 약간 늦으면은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위험한 건 예측 출발이에요. 아, 예측 출발이라는 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무작정 밟고 나가는 경우 많이 보셨는데 이러한 차종이 가장 많은 게 버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측 출발은요. 네. 도리어 약간 늦게 출발을 하는데 문제는 4초, 5초 지났는데도 출발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 경우 보면은 운전자가 뭐 한눈을 판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뭐 다른 행위 때문에 뭐 출발을 못하는 경우는 뒤에서 약간 빵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흐름을 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네. 예전에 보면 접촉사고 생기면은 차 그대로 놔두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네.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블랙박스가 있고 또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접촉사고 생기면 휴대폰을 몇 번 찍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영상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은 이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안전하게 빼고 이 시희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통상적인 퇴근 시간인데 사실 방향 지시등을 안 켜는 운전자도 꼭 있단 말이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네. 방향 지시등은 내가 아는 것보다도 다른 주변의 차량한테 내가 어느 쪽으로 갑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특히 차를 변경에 있어서는 이 방향 지시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회전, 좌회전 할 때는 꼭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몇백 미터 전에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끼워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방향 차로를 꺾으면서 그냥 그때 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끼워주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미리부터 켜서 그러면 상대방에서 미리 정지한다든지 또 미리 인지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 꼭 켜놓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부터 사고를 방지해주는 이런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지금은 또 없어졌지만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주정차하는 분들 없죠. 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어리게 되면은 이 소변 뉘운다고 갓길에다가 비상등 켜고 소변 뉘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위험한 부분이 많고 또 어두워졌을 때 갓길에 차량 세우고 뭐 다른 급한 일 조치를 하다가 접촉사고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앞차에 바짝부터 따라가는 운전자가 있어요. 이거 역시 정말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접촉사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접촉사고 중에서 한 가지가 다중 추돌 사고예요. 앞뒤차의 간격을 충분히 띄지 않고 움직이다가 앞차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기게 되면 뒤차가 연달아서 추돌을 하거든요. 네. 이 사고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걸 충분히 띄게 되면은 다른 차가 끼어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틈을 안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고속도로 시속 100km 달리면 앞뒤차의 간격 100m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m 뛰질 않고 몇 대가 1, 20m 뛰고 너다섯 대가 그냥 붙어서 달리는 모습 보고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카레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니고 창피한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보도 위에 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도 위에 차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일반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해요. 어허. 오토바이는 분명히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보도 위에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것을 꿈도 못 꾸거든요. 근데 우리는 퀵 서비스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이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를 따라 걷는다든지 보도 위에 올라오는 건 기본이고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고 움직이는 경우 많이 보는데 네. 이 보도 위에 올라오는 모습 보고 또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이미 진입해 있는데 좀 더 교통 문화에 있어서는 좀 더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륜차가 인도 위에 올라가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큰 트럭이나 대형차 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라 이런 조언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떤 점이 그렇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안전운전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을 뽑아라 그러면은요. 주변에 큰 차를 두지 않고 운전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허. 특히 이제 앞뒤에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은 네. 특히 내 차가 승용차다 세단이다 그러면은 앞에 트럭이 있으면은 혹시 그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밑에 파고 들어가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망 확률이 80~90% 이상 높아집니다. 아하, 네. 그래서 범퍼끼리 부닥쳐야지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큰 차가 두게 되면 더 위험한 것이 이 간격도 좁지만은 그 너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안전운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변에 큰 차가 있게 되면 주변이 꽉 막히게 되면은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운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앞뒤에 큰 차가 껴있게 되면은 추월을 시킨다든지 아예 본인이 속도를 늦춰서 뒤로 빠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멀리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지정차로 많이 지키고 달리고 있지만은 네. 아직도 지정차로 지키질 않고 편도 뭐 4차선 정도 되는 고속도로 1, 2차선은 이 트럭 같은 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선에 대형 트럭이 들어와서 고속으로 달리는 모습 간혹 보는데 굉장히 위험도 하고요. 네. 또 이 일반 승용차가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추월은 꼭 왼쪽으로 하는 게 이 모든 국가의 약속이거든요. 네. 근데 1, 2차선에 큰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추월을 3, 4차선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꼭 이런 부분들 지정차로 물론 경찰이 단속도 하지만은 아직도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꼭 지켜줘서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또 우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출퇴근을 국도를 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보면 1차선에서 느리게 계속 달리는 운전자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위험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1차선을 뭐 초보 운전자가 1차선 달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1차선은 추월선이에요. 네. 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중에서 운전면허 제도가 가장 낙후된 국가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13시간 하루 반이면 이론적으로 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루 반이면은요. 이게 네. 예전에 10여 년 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운전면허 간소화를 얘기를 하면서 50여 시간이 11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나마 2시간 늘려서 13시간이 됐는데 네. 이거 좀 황당하거든요. 호주가 정식 면허, 예비 면허, 준면허를 거쳐서 정식 면허까지 2년이 걸리고요. 독일이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먼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 옆 나라들이 60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운전은 강화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살인면허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대요. 초보 운전자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당황하다 보니까. 그런데 1차선 달리면은 반의 좌측 반은 안 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앙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른쪽만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선을 달려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차선은 주행로인 2차선, 3차선으로 빠져야지 또 1차선은 중앙차로 반대 차선에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선은 되도록 비워놓고 꼭 필요할 때만 주행하는 물론 편도 1차선일 때는 뭐 그건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꼭 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전조등을
요새 아무것도 안 켜고 어두워졌는데 스텔드카라고 아무것도 안 켜는 차 간혹 운전하시는 분들 느끼실 있어요. 거예요. 네. 예, 칙복등도 안 켜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인데 이거 좀 확실하게 지금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두워지면은 전조등까지 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은 요새 계기판이 밝다 보니까 네. 또 이 도심지 같은 데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은 내가 차 칙복등을 켰다고 착각을 아하.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차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자세히 좀 보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목 구간이나 합류 지점에서 매끄럽게 합류하지 못하는 운전자 역시나 정체나 사고의 원인인데 올바른 합류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차선이 하나로 합쳐질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씩 양보하는 게 중요해요. 한 차선씩. 양보. 그래서 네. 이 한 차선 한 차선 양보하면서 교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워주지 않기 위해서 앞차를 바짝 붙여서 가는 경우 이거 의미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시간은 그렇게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5분 일찍 출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여유 있게 배려운전, 양보운전 앞뒤 차에 한두 대 끼워주면 기분도 좋고요. 또 끼어든 차가 비상등도 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급하게 운전하는 게 이 다른 분야는 좋은데 자동차는 상급 운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이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회전 교차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회전 교차로 예전에 많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육지로 많이 올라와서 네. 요새는 회전 교차로는 신호등보다도 훨씬 더 흐름을 빨리 하고 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연료도 아끼면서 흐름도 빠르게 하는 게 회전 교차로예요. 네. 근데 어느 때 보면은 회전 교차로의 운행 방법을 몰라서 접촉 사고 많이 나는데 회전 교차로는 진입한 차가 우선이라는 생각만 가지면 무조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진입하는데 돌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돌고 있는 차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보고 내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 회전 교차 중에서 6차선, 7차선 굉장히 복잡한 데 있어요. 네, 있어요. 이런 데는 진입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빠져나간지 잃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네.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입하기 전에 내가 빠져나가는 길을 미리 머릿속에 숙지를 해줘야 돼요. 저 두 번째에서 나가는구나 생각하면은 진입해서 내가 빠져나가는 길에서는 방향키 켜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진입하기 전에 내가 빠져나가는 길을 미리 눈으로 확인하고 진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차량의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스쿨존에서 우리가 주정차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아이를 등하교를 돕기는 하는데 이게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위험한 행위인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 교문에서 300m까지가 원래 이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게 100m, 200m 좁은 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날씨가 춥다고 교문 앞까지 잠깐 서서 내려주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야? 잠깐 정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이 스쿨존에서는 무작정 정차하게 되면 단속이 돼요. 네. 이 범칙금도 뭡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쿨존 바깥에서 내리게 해서 200m 걸어가게 하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 스쿨존 바깥에서 내리게 해서 걸어가게 만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그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급정지하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예, 지킨다고 그 속도에서 급정지하면은 뒷차가 추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불은 이미 진입하거나 진입한 차들 있죠. 네. 이 앞바퀴라도 진입을 했으면은 그냥 먼저 빠져나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노란불로 바뀌었다고 급정지하지 마시고요. 네. 흐름을 타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린 웨이브, 녹색 흐름을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타면은 이 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거리에서 속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속도를 늦추면서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흐름을 타는 운전이 베테랑 운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결국에 좋은 운전 습관이 안전과 연비를 지키고 사고 예방까지 이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려 운전 또 이 양보 운전 우리가 상급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 운전을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운전 방법을 좀 더
습득하고 한 템포 느린 운전이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선진 운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분 일찍 나서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6시 27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안동시정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안동시에서 다양한 행사 마련되고 있는데요. 안동시청 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를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요. 2주 후면 새해예요. 와, 벌써 이렇게 다가오다니요. 그러니까요. 또 시간 너무 빠르네요. 이제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재밌는 행사 일정을 짜주신다고요. 연말과 연초 일정을 순서대로 제가 짜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을 즐겁게 하는 행사부터 12월 31일, 1월 1일까지 안동시가 재밌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에 가볼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곧 겨울방학도 시작할 텐데요. 다음 주 수요일인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35일간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그 이름은 조선의 겨울축제 산성마을의 크리스마스와 얼음 세상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이거 즐기러 어디로 가면 되나요? 도산면의 한국문화 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네. 주의할 점은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하네요. 월요일은 피해서 방문해 주세요. 사실 크리스마스라 하면 사진도 찍고 하고 싶잖아요. 네. 뭐 볼거리나 사진 찍을 곳도 많을까요? 물론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뭐가 생각나시나요? 트리죠. 그렇죠. 네. 이곳에 엄청나게 큰 트리와 장식들이 있고 밤의 분위기를 더해줄 야외 조명도 예쁘게 마련했어요. 크리스마스엔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깨톡 프로필 사진도 바꿔주고 SNS에도 자랑을 해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야? 라는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뭐 구경하면서 살만한 것도 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마켓을 운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소품과 장식품, 손으로 만든 공예품, 간식들을 살 수 있는데요. 산책하고 사진도 찍다가 연인이나 부부들이 이거 예쁘다 하고 선물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물건들을 사고 먹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 긴 이름에 얼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뭐 얼음을 즐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을 만듭니다. 연인들 데이트 코스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아이스링크장이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가족들이 함께 갔을 때 즐거운 겨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요. 실내 아이스링크장의 입장은 무료고 스케이트와 장갑 같은 장비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한국 문화 테마파크가 꽤 넓은데요. 또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더 있겠죠? 물론 있겠죠. 네. 테마파크에 마련된 산성마을로 가시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엄마 까투리를 공연장에서 볼 수 있고요. 연무마당으로 가면요. 조선시대의 의병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VR이 24개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겨울축제 산성마을의 크리스마스와 얼음 세상 다음 주 12월 24일 수요일부터요. 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 휴장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까지 행사가 있어요. 네, 시민들과 함께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죠?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새해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20분까지 웅부공원의 시민의 종과 영가원에서 합니다. 이 웅부공원으로 가면 어떤 걸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밤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식전 공연이 있어요. 네. 또 종을 쳐볼 수 있는 시민 6명도 현장에서 추첨합니다. 이분들은 공식 행사에서 시민들을 대표해 종을 칠 수 있고요. 네. 또 자정을 앞둔 밤 11시 58분부터 카운트다운을 함께 세는데요. 100부터 시작해 3, 2, 1을 외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북적북적하게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까투리, 인형탈이 프리허그를 해줍니다. 귀여운 꽁지와 포옹을 나누면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 시민을 대표한 타종자가 아니어도 공식 행사 이후에 자유롭게 타종을 쳐볼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때 종을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올해 마지막 날에는 웅부공원에서 타종 행사 즐길 수 있으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한 해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 30일을 넘어가고 나면 이제 첫 해 맞이해야 하잖아요. 1월 1일 어떤 행사가 있죠?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안동시 8곳에서 있습니다. 와. 해가 아침 7시 37분에 뜰 예정이라 전후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올해가 해맞이를 안동에서 처음 하는 건데 안동 어디를 가야 돼요? 안동 어디를 가야 할지 대표적인 장소부터 제가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가장 큰 곳 도산면입니다. 도산면. 안동 국제컨벤션센터 3층 옥상 정원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네. 한 해를 빌어보는 소원지 쓰기도 있고 문화예술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도산면 해맞이 행사 정보는 한국정신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면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크게 행사하는 곳은 어딜까요? 다음은 풍천면입니다. 풍천면. 하회마을 해맞이 행사를 새벽 6시부터 진행합니다. 또 하회마을 인근에 화산이 있는데요. 네. 이 화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나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고프죠.
그 배가 고프면 하회 장터로 쭈르륵 내려오면 돼요. 떡국과 두부, 막걸리를 준비해 놓는다고 하고요. 네. 배를 채우고 나면 공연도 많이 이어지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최은혜가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고요. 또 한 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냅니다. 예로부터 잡귀를 물리치고 복과 기론을 부르는 북소리, 대북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네. 풍물패와 탈춤 한마당도 펼쳐집니다. 마지막엔 경품 추첨으로 선물도 드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하회마을이 있는 풍천면에서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준비해 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은 해맞이 행사 무려 6개. 어디가 있는 거죠? 6곳을 쭉 알려드릴 테니 네. 귀를 쫑긋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이 나타나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풍산읍은 2곳에서 진행하는데요. 네. 풍산에 있는 절 중대사업위와 근처의 하지산 일원에서 아침 7시 20분에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룡면 도곡리에서는요. 수정산 햇드락농원에서 아침 6시 30분부터 있고요. 또 녹전면에 있는 절 일출암에서 새벽 5시부터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후면에 있는 절 모은사에서는요. 아침 7시부터 진행하고요. 모은사에서 떡국도 나눠준다고 하네요. 기운이 좋다고 알려진 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네.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이곳에서 빌어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무려 8곳이나 있는데요. 도산면, 풍천면 2곳, 풍산읍, 와룡면, 녹전면, 남우면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1월 1일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어보자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행사 정말 많은데요. 네.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짜든 일정을 다시 한 번만 불러드릴게요. 네. 놓치신 분들 지금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먼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2월 1일까지는 한국문화 테마파크로 가시면 축제가 열리고요. 네. 12월 31일은 웅부공원에서 타종 행사. 1월 1일은 동네 8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3주 뒤에도 재밌고 유행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저희는 3주 뒤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청 아나운서 안동시 공복과 김지윤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6%로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렇지만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6%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어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가는,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해 주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직전 네. 조사보다 외교에 대한 긍정평가가 꽤 내려온 결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또 외교 일정들이 있었어요. 네.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또 에이펙,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공동 협력체도 있었죠. 네. 또 그전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관세 협상도 있었죠. 또 그 이후에 아주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녀오는 G20 또 정상회의, 남아공에 도착 전에 일정으로 또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집트도 방문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는 튀르키예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성과도 있을 거예요. 에이펙만 하더라도 또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고 핵 추진 잠수함 또 추진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거의 4주 전 조사에서는 외교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한 주 전과 비교하더라도 4%포인트가 내려온 28%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는 경제, 이코노미, 그 다음에 외교, 시큐리티,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같은 소통, 또 기자간담회 같은 소통,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중에서 외교가 가장 부각됐다가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딱히 이 추가적인 외교 일정이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이나마 낮아지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외교 소통 중에 그럼 저희 소통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 정부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사상 최초로 전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4일차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반적으로는 소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 정부의 부처의 업무 보고를 뭐 거의 모든 기관들을 산하기관까지 망라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중계가 된 적은 없거든요. 네. 생중계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논란을 빚는 장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구석구석 세부적인 항목까지 예산 그리고 인력 구성 그리고 각 이 기관의 또 내년 국정의 이 내용들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크게는 야당 쪽에서 공세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너무 만기칠람하는 거 아니냐. 좀 위임할 것은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 생중계하는 것은 또 정치적인 의중이 있는 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대통령의 이 생중계 마이크에 집중이 되면서 정부 여당 쪽에 좀 더 국정 안정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24시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손을 들어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네. 건의를 하기도 하고 또 기관의 사정에 대해서도 뭐 국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69억 5억 하던 이 예산이 49억 45억으로 줄어들다 보니 또 이제 주무부처가 방송통신 미디어 그 이전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기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또 안동 MBC 시청자분들도 MBC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인천공항공사 관련해서 이학재 사장과 또 이제 티격태격 뭐 대통령과 뭐 티격태격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 업무 보고장이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가 이 책갈피에 넣었을 때 검색되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 핀잔도 있을 수 있고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죠. 또 이제 이 문화예술위원회 또 이제 한국방송광고공사. 근데 어쩌다 보니 대체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좀 대통령과 긴장감이 고조됐던 이 기관장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또 임명이 됐던 그렇죠. 기관장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또 윤 정부 때 인사에 대해서 불만으로 이 낙인 찍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식약처장인가요? 식약처장은 또 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이 부처의 보고 때도 뭐 헌지금을 내거나 대통령이 네. 또 이 꾸지람을 하는 부분, 뭐 이제 일을 잘 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이 이야기까지는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단곡입니다. 이제 역사 관련해서. 네, 동북아 환빠를 역사재단 업무 보고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북아재단 이사장 박지한과의 이제 이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 환빠 이게 환단곡이라고 이 환단곡인데 이유립이 이 책을 이제 서술하면서 그 이후에 다른 그 이 유사 사학과 관련된 일이 전개가 될 때는 이 환단곡이 환타할 때 그 환입니다. 근데 그걸 네.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단곡이라고 또 이야기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또 갑자기 고기 논쟁이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설명도 그렇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설명했고 고대사 연구를 또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강조했을 텐데 라고 이제 덧붙이게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칫 역사 논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단고기의 내용이 자부심은 꽉 차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중동도 우리 땅이었고 유럽도 대한민국 땅이었고 저 고대에 그러니까 단군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에는 북극도 우리 땅이었고 일본은 당연히 우리 땅이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근거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우리 자부심이야 뭐 부풀어 오르겠지만 그러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좀 더 명쾌하게 그냥 고대사 연구라는 환빠라든지 한단고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환단고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고대사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랬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것이죠. 일단 이 일각에서는 이런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지향 전 교수가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인데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단 그래서 좀 네. 예, 앵커 말씀대로 좀 역사 이 논쟁 사관 논쟁에 있어서 그 지점이 너무 부각됐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박지향 이사장도 동북아 역사재단의 취지 자체는 이게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아니 김대중 정부 때인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또 일본의 이 독도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뭐 민족주의 또 사관과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설명 그것이죠. 그것이 이른바 환빠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라는 이야기지 대통령이 자신도 한단고기의 내용에 수긍하고 공감한다는 내용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또 뒷설명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거든요. 이분이 국민의힘 3선 의원인데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그걸로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단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이야기를 물었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검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궁금증 또 확인차 물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갑론을박이 되는데 기관장이 별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것을 또다시 또 SNS에 또 글을 올렸거든요. 이학재 사장이. 이걸 더 진화시킬 일은 아닌 것이죠. 더 이제 진전시킬 일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그런 좀
서로 간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데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이걸 기자회견을 열고 또 별도로 SNS에 올리게 되면 또 대통령실도 이렇게 되면은 또 반박 의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의 갈등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서로가 어떤 의미로 업무보고에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해시키면 될 부분이지 이것을 좀 어떤 대립관계, 정치적인 대결관계로 끌고 갈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대통령보다 없다는 게 들통나는 인물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처별 업무보고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고 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속도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업무보고 이번 주 금요일 19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